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이 교시에는 기업 분석의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직무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의 정성적 분석이라고 하면 경영 이념, 그리고 기업의 핵심 가치, 인재상, 행동 양식들을 살펴보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어디서 우리가 보통 살펴보시나요? 네, 아마 홈페이지를 제일 먼저 열어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홈페이지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열어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학교에서 종종 선배와의 만남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 기존에 취업한 선배가 와서 설명해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왜? 내가 가고자 하는 희망 기업의 정성적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해주실 분이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기업 분석을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경영 이념, 핵심 가치, 인재상, 행동 양식 이 네 가지의 정성적 평가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높은가라고 살펴봤더니 세 번째 줄에 보면 홍보 담당자와 면담, 예, 경영 이념도 핵심 가치도 인재상도 매우 높음으로 확인되고요. 거기에다 행동 양식은 높음으로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홍보 담당자와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역시 조직 문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직원들과의 만남, 선배와의 만남에서 직원들과의 만남 혹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이나 멘토들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조직 문화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된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행동 양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방법은 무엇인가 했더니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보는 거다라는 것에 매우 높음으로 되어 있죠. 직접 방문 관찰이 매우 높음으로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했더니 행동 양식을 보는 것은 거기에 방문해서 혹은 직원들의 행동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직접 관찰하나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혹은 어떻게 홍보 담당자와 면담할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기업은 본인들의 기업을 알리려고 하는 홍보 부서가 있습니다. IR 부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홍보 부서로 연락을 해서요.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슈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셔도 충분히 답변을 얻으시면서 이러한 네 가지 효율성을 우리 네 가지 조직 문화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보통 IR 부서에 연락을 할 때는요. 홍보 부서에 연락을 할 때는 보통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본인의 회사들의 투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 부서를 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된 것을 잘 설명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주식을 지금 현재 매매한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주인이 되는 주주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사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주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혹은 지금 현재 제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주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던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혹은 우리가 성장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기타 등등으로 질문을 나누시게 된다면 조금 더 회사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같이 전달을 해 드리고요. 직접 방문해서 관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어떤 복장을 입는지 혹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살펴보면 아주 좋은 방안이겠죠. 점심시간에 해당 회사에 희망하는 회사 근처로 가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이 그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경우에 우리 귀로 들리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구나. 아, 이 회사의 행동 양식은 이렇구나. 최근에 회사의 이슈는 이렇구나. 라고 해서 귀동냥이라고 하죠. 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적 방법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기업 분석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면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량적 평가는
숫자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숫자라고 하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재무제표를 열었을 때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지만 아, 그 뜻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 나오는 주요 단어, 그러니 내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만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첫 번째, 자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산은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산 안에는 빚도 포함이 있고 내 돈도 포함이 있습니다. 자, 자산은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돈이지만 순수하게 내 돈만도 포함이 되고 빚도 포함돼 있다, 부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 융통 가능한 지금 현재 유동성이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유동자산으로 되어 있겠죠. 현재 자산, 지금 현재 우리 기업에 있는 돈이다,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건물이나 만질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기억하는 건 실물 자산, 유동 자산 모두 다 기억해 주시면 좋지만 어렵다고 하면 자산, 부채와 그러니 빚과 내 돈, 자본을 포함한 금액 이 전체를 자산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자산 외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본입니다. 자본이 무엇인가 했더니 순수하게 내 돈입니다. 그러니 빚을 빼고 부채를 빼고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내 돈을 바로 자본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럼 매출액은 무엇인가? 기업이 판매를 통해서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고 총 벌어들인 돈을 우리는 매출액이라고 한다. 그럼 이 매출액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1교시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매출액에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비용들을 모두 다 제외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기타 비용들을 모두 다 제외하고 나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에서 또 제외가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어떤 돈인가라고 했더니 일회성 비용들이 제외가 될 수 있고요. 세금 등 벌금 등 기타 비용들이 제외가 되고 나면 당기 순이익, 1년간 총 일을 하고 벌어들이고 남은 돈, 당기 순이익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점점 매출 규모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출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줄어들고요.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매출은 정체되어 있지만 그 돈 그대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줄어들고 당기순이익 줄어듭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비용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정체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산업 분야가 확장될까라는 물음표를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숫자로 확인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보시면서 아, 회사가 점점점 진취적으로 발전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정량적 기업 분석을 하실 때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해 보자라는 것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네, 첫 번째 성장성입니다. 두 번째 수익성입니다. 세 번째 안정성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세 번째 안정성은 안정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안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 세 가지를 표현을 하기로 이 세 가지를 분석할 때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성장성은 이 회사의 매출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때 매출액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직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직원을 더 채용한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 안에 사람이 더 필요하는 건 일거리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직원 수의 증가 역시도 성장성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자, 수익성 한번 살펴볼까요? 수익성은요,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회사의 수익이 점점점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안 늘어났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극대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회성 비용이 바로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을 통해서 발생이 된 이익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 건물을 판 것이 이익이 되었을 때 당기순이익으로 잡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순수하게 보실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일괄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고 있으면 크게 변동 있는 이익이 들어오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영업이익은 정체가 되어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늘어났습니다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 일회성 이익이 드러났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예측하시면 됩니다. 자, 안정성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 드렸더니 부채와 자본의 대비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내 돈은 100만 원 있는데 갚아야 되는 돈이 1000만 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돈은 자본입니다. 갚아야 되는 돈은 부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예를 들어서 개인의 경제 구조를 생각했을 때 정말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으로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도 부채와 자본의 비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안정적인가 안정적이지 않는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보통 100에서 150% 이하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안정적이구나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요. 업종별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이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럼 반도체 기업대로 가지고 오셔서 부채 비율을 보시고 안정적인 회사를 골라내셔야 되고요. 제가 가고자 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항공사입니다. 그럼 항공사 가고 싶은 회사별로 모두 다 비교하셔서 그중에서 부채 비율을 뽑아내시게 되면 어느 회사가 안정적인가 찾아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하는 기업과 경쟁사와 같이 비교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희망 회사와 경쟁사와 비교를 하셨을 때 어떤 회사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나의 마인드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께서 안정적인 걸 좋아하신다면 부채를 거의 활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아는 위닉스라는 기업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기업 안에서는 부채가 생기자마자 바로 갚는 듯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회사의 사장님이 전투적으로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보시는 것보다 빠르게 안정적인 것을 가져가겠다라는 것, 부채를 갖겠다라는 마인드로 연결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내 마인드가 안정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나의 가치관과 회사의 가치관이 일치하죠. 그로 인해서 이 회사가 나랑 맞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과 회사의 가치관이 일치할 때 회사를 갈 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업 분석 그리고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부분을 모두 다 해서 짧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중에서 어떤 표가 조금 더 구조가 내가 생각할 때 안정적인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본다 했습니까? 그렇죠. 부채와 자본의 비율을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가로로부터 해서 번호를 한번 매겨 볼게요. 1번. 첫 번째 줄에 왼쪽에 있는 제일 첫 번째가 1번,
2번, 3번. 첫 번째 줄로 1번, 2번, 3번. 아, 이렇게 손을 해야 되군요. 1번, 2번, 3번 했습니다. 두 번째 줄 아래쪽에서 4번, 5번, 6번 찾으셨죠? 세 번째 줄요. 7번, 8번, 9번에서 순서대로 보이지 않는 번호를 지금 보셨습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부채와 자본 비율 한번 살펴볼까요? 부채가 자본보다 100%에서 150%가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업이 지금 찾아지나요? 저는 두 번째 기업 찾아지네요. 2번 찾아집니다. 또 한번 살펴볼까요? 예, 5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부채하고 자본 대비해서 자본이 조금 더 많네요.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음, 네, 가장 보기 좋은 것은 2번과 5번이 부채와 자본의 비율이 가장 괜찮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런데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번의 기업 살펴보시게 되면 부채가 자본 대비 현저히 작다라는 것을 같이 알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작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것도 역시 본인들의 마인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채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자에게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네, 빚을 내준다라는 것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사람에게 빚을 내주겠죠. 그래서 빚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본보다 부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이 회사가 별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쩜 신용이 좋아서 은행에서 대출권을 많이 해주지 않았을까라고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부채가 많게 되면 100%, 150%를 넘어서 300, 400%,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6번 한번 볼까요? 부채는 지금 현재 201인데 자본은 27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9배 가까이 되죠. 이렇게 9배 이상의 빚을 가지게 있다면 이것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매출과 그리고 비용과 당기순 이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매출액이 점차 늘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1년도만 봐셔서는 안 되고 최소 3년, 잘 볼 수 있으면 5년까지도 보시면 좋다라는 것을 같이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이러한 재무 상태를 살펴보셔야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게 되면 중소기업의 대신 기업들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잡 플래닛이나 크레딧 잡을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잡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인이 직접 남기는 기업 리뷰와 연봉과 기업 후기 등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게 되고요. 크레딧 잡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3인 이상 납부하는 사업장들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10인 이하의 중소형 기업을 보실 때는 크레딧 잡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게 되면 그 회사의 정보들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열심히 발품 받아서 검색하죠. 네. 그것만으로도 회사를 열심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럼 어디에서 찾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만 드리면 학생들이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기업의 규모별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대기업은 기업 집단 포털로 들어가시게 되면 대기업의 정보들을 모두 다 탐색하실 수 있고요. 중견기업 정보 마당을 통해서 중견 회사들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들을 탐색해 보시고 검색하시고 충분히 살펴보신 후에 나와 맞는 회사인지 충분히 탐색해 보시라라는 조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보다 사실 중소기업에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열린 곳은 중소기업이 아닐까요? 그리고 대기업의 정보는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어렵기도 하고요. 이 정보가 맞냐, 그렇지 않냐도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내가 탐정이 되었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야지만 더 꼼꼼하게 찾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아이템은 독창성이 있는지, 시장의 평판은 어떻게 되는지, 진입 장벽은 없는지 점검을 해보시고요. 왜 사업의 독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아이템이 독창적이고 다른 사람이 모방하기 힘들다면 이 사업의 아이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사업의 아이템을 독창성, 시장 평판 같이 살펴보고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홈페이지를 정밀 수색하실 필수가 있습니다. 알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디에서 베낀 듯한 느낌이 아니라요. 딱 봤는데 회사에 애사심이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들이 느껴집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슨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아, 이 회사 사장님은 정말 회사를 사랑하고 이 회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데 회사의 홈페이지가요, 옆에 있는 회사와 유사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디서 본 듯하게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어떨까요? 남에게 보이는 이 홈페이지 역시도 가독성 있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호감 가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혹시 그런데요. 그것만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왜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100%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홈페이지가 특별하다고 하면 정말로 알짜 중소기업일 수도 있다. 거기부터 시작하시는 계단 밟기를 잘하고 계시는 회사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공유합니다. CEO의 마인드와 철학이 나와 일치하는가? CEO의 마인드가 가족 중심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과 생활을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고 직원 복지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것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 목표, 나의 마인드와 연결이 된다면 철학이 두 명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코드가 맞아서 오랫동안 회사 다니실 수 있겠죠. 그래서 CEO의 마인드와 철학은 나와 일치하는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의 건전성과 안정성 잘 평가해 주세요. 재무제표 보시는 방법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그 코드만 가지고 살펴보셔도 회사가 건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들도 충분히 스크랩 해보세요. 이 역시도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만 스크랩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 혹은 이 회사의 협력 회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같이 스크랩하시게 되면 회사에 대해 보는 눈이 점점 더 커지실 수 있다라는 것. 복리후생을 잘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내가 원하는 코드가 있는지 보시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선배들의 조언도 같이 들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래서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선배와의 만남 있죠. 사실 우리 학생들이 안타깝게 많이들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적극적으로 가셔서 선배님들께 적극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알짜 중소기업 탐성 혹은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니요. 모르고 있는 내용을 적어가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 속에서 선배님도 성장하고 우리 학생들도 성장하고 서로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소기업을 선택하실 때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 기업 이슈를 파악하고 부정적인 인터뷰, CEO 인터뷰 등을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1번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2번은 재무제표, 재무 상태를 파악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은요. 다트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안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모두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럼 잠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는 데가 다트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어떤 회사를 검색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까라고 고민했는데 부산에 있는 기업이죠. 동일고무배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지금 한번 살펴보고요. 다트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회사를 이렇게 회사명을 쓰는 칸에다가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제가 검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검색을 쭉 눌러봤더니 최근에는 2021년 4월 15일에
주식이 대량 보유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재무제표잖아요. 그래서 1년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사업보고서라고 6번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날 제출된 거고요. 3월 달에는 보통 사업보고서를 모두 다 다트에 제출하게끔 회사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3월에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문제가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사업보고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보고서 안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것을 볼 때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같이 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그 재무제표의 요약본이 아니라 전체된 부분을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간 한번 볼까요? 구기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이고요. 8기는 2019년도, 7기는 2018년도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기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매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혹은 수익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 같이 볼 수 있겠죠.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재무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채 대비 자본을 비율을 해보시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자본이랑 비율을 봤을 때 3분의 1이 채 부채가 안 되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또 내려가 볼까요?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 제가 봐서 당기순이익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연결 재무제표 봤었는데요.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에서 현금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도 보는 부분입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로 와서 보니 여기에 보니까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안에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매출과 그리고 비용 지나서 매출과 그리고 우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한번 살펴보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3년간의 매출 규모를 한번 살펴봤더니 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의 매출 규모가 비슷하지만 2020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제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죠. 이것은 성장성에서 잠깐 주춤하고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와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당기순 이익 있고요. 영업이익이 있을 텐데 위로 있습니다. 영업이익 한번 살펴볼게요. 일을 하고 나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봤더니 우리가 매출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조금씩 증가하고 예,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을 비율로 따지자고 하면 조금 더 늘어난 거 볼 수 있죠. 3년 사이에서. 당기순이익 살펴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줄어들고 있을까? 여기 있는 기타 비용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3년간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를 다트로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아마 저와 함께 다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가고자 하는 회사를 탐색해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다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회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3인 이하의 3인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크레딧 잡을 통해서 살펴보시라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를 드렸죠. 그래서 그 크레딧 잡에서도 같이 공유하시면서 꼭 꼼꼼하게 보십시오. 먼저 다트에서 보시고요. 다트에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가 없다. 그러면 크레딧 탓을 통해서 혹은 기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시고 충분히 회사 탐색을 해보시라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 드립니다. 자, 중소기업을 선택하실 때 확인해야 되는 사항 세 번째, 설립일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최소 3년 정도는 유지한 회사를 들어가시라라는 이야기고요.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내역이 있는 회사 어떠십니까? 청년 취업 강소기업 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소기업이 되게 되면 기업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떤 기업에 조금 더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고용이 안정적이고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를 미루지 않고 임금을 미루게 납부하지 않는 회사들, 느리게 납부하지 않는 회사들에게 강소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주겠죠. 거기에다 나라의 사업들이 있을 때 플러스 점수 분명히 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업들은 강소기업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이 회사 괜찮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채용 동향도 살펴보셔라. 너무나 똑같은 사람들을 자주 채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채용 동향 속에서 몇 년도에 사람을 채용하더라. 그것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채용한다면 내가 미래에 취업할 수 있는 시점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도 살펴보자 라는 이야기 마무리해 드립니다. 자, 강소기업과 청년 친화 강소기업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이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요.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수한가 했더니 강소기업은 고용 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3년 이내에 산업재해 사망 발생이 없으며 임금 체불이 없는 우수한 중소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이 정도만 해도 마음이 놓이시겠죠. 청년 친화 강소기업 한번 살펴볼까요? 왠지 청년 친화되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년들이 일하기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성, 청년 고용 실적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 만한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제외되는 기업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 요건들은 아마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 소비 항락업이나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외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강소기업으로 속하지 않아서 원래 없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 워크넷을 통해서 강소기업들을 탐색을 쭉 해보시게 되면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강소기업 혹은 청년 강소기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고요? 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 강소, 청년이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강소라는 글자는 강소기업을 말하고요. 청년이라는 글자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글자가 다 있는 것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소만 있는 경우도 있고 청년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어디에서 인증하고 있는지 내가 이 기업을 믿을 만한지를 충분히 살펴보시면서 내 미래를 함께 가도 될 것인지 내 미래를 맡겨도 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취업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취업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취업해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랑 안 맞아요. 일하기 너무 싫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네, 기업 분석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기업 분석과 함께 직무 분석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직무 분석은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에서 하는 산업 분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업종 업태라고 이야기하죠. 그 업종별로 특성이 있죠. 자, 유통 물류 업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서 경영 전략 기획을 세우는 방법, 물류를 하는 방법, 연출이 들어가기도 하고 연출이 들어가지 않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IT 관련 기업의 경영 전략 기획과 유통 물류 업체, 마트에서 하는 경영 기획 전략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자, 같은 직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직무입니까? 경영기획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업종, 업태의 특성까지도 파악할 때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직무 분석을 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트를 대상으로, 그러니 유통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한번
한번 흐름 한번 잡아볼게요. 유통물류 업체의 회사에 보게 되면 경영, 전략, 기획 및 재무 운용을 하는 팀이 있고요. 물류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장 연출이나 상품 전시, MD 하는 팀이 있고요. 이 팀들의 세부 직무별 특성들을 쭉 살펴보려고 하니 경영 전략 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영업 전략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기획하고 제조사로부터 어떻게 직매입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구매나 판매 상품에 대한 기획과 상품 개발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이 경영 전략 기획팀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직무 분석입니다. 그럼 저는 경영 전략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까? 네! 라고 한다면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겠죠.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네! 라고 한다면 직무 역량을 갖추실 수 있겠죠. 예, 구매, 판매 상품 기획 및 기획 상품을 개발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십니까? 네! 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 및 물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품 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어느 정도 재고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까지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공급 물류 관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매장 연출 및 상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하고 상품을 관리하고 매출을 관리하는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일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조직에 그러니 업종과 업태에 맞는 사람인지 직무에 맞는 사람인지 적합한지 잘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 물류별 업종별 특성을 쭉 살펴보니 유통 물류 업종 같은 경우에 큰 업종과 업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네, IT 업계와 조금 다릅니다. 소비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죠? 제품을 빠르게 들어와서 고객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바로 남겨야 되고요. 제품과 관련한 소비 시장 트렌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물류 업종 업태의 특징과 세부 직무의 특징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업종과 업태, 그러니 마트, 유통물류 업종과 업태에 가지한 적합한 인재를 봤더니 이러한 태도를 갖춘 사람이랍니다. 고객 지향적이고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해야 되고요. 높은 성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매출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빠르게 들어와서 고객에게 판매해서 빠른 이익을 낳아야 되죠. 그래서 높은 성과를 추구하고요. 대화와 소통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요. 시장 조사 및 파악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제품 관련된 지식, 전공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상품 기획력,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갖추어야 되는 직무 역량들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흐름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직무와 업종과 업태 두 가지를 연결했을 때 적합한 인재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요,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는 무엇이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지를 잘 구분해 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회사명 가운데 넣어놓고요. 혹은 직업명 가운데 넣어놓고요. 그 옆으로 해서 어떤 인재를 뽑지 하고 쭉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인재들 속에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적합한 인재는 누구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내가 얼마만큼 갖추었는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에 10가지의 인재상이 나와 있죠. 그럼 이 인재상들 중에서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되지? 5개구나. 그럼 그 5개의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특별한 강점을 가진 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국가에서 사이트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NCS 홈페이지라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가 직무 능력을 표준화했습니다. 이것이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했더니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나서 봤더니 우리 직무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니까 기업에서 굉장히 힘듦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국가로부터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요. "만들어진 인재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직무 역량들을 표준화한 것을 먼저 보여주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인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직무능력 표준화의 NCS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면 직무능력 분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오, 들어와서 보니까 며칠 사이에 홈페이지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 강의안을 만들 때만 해도 홈페이지가 이렇게 세련되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배경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전체 내용 같으니까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국가직무능력 표준화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능력 단위 활용하는 추이, 분류별 채용 동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채용 현황을 살펴보니 사무행정에 관련된 일과 지금 현재 기술에 관련된 일이 채용 현황이 조금 높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무 분석을 하는 상황이니까 직무 분석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직무 분석을 위해서는요, 아래쪽에 NCS 학습 모듈 검색을 우리는 활용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1번부터 24번까지 총 24개의 업종 업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산업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산업 분류군을 차분히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찾아 들어갈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혹시나 먼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금융보험으로 따라 들어가 볼게요. 저는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보험으로 가볼까요? 보험 상품 개발하고 싶으신가요? 네. 손해사정사 하고 싶으신가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재물 손해사정, 사량 손해사정, 신체 손해사정 이렇게 들어가셔서 능력 단위 요소가 열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직무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NCS 학습 모듈에서 분야별 검색이 아니라 키워드 검색으로 넣어서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본인이 궁금한 걸로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사무행정이 여기에서 채용별 현황에 많이 나와 있으니 사무행정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사무행정으로 검색을 하게 보니 대분류, 그러니 1번부터 24번까지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영회계 사무에서 총무 인사로 들어가서 일반 사무로 들어와서 사무행정으로 들어가서 문서 작성을 하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통 세 분류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채용을 할 때 보면 어떻게 사람을 뽑습니까? 우리 총무 인사 사람 뽑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중분류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모두 다 살펴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숫자 잘 기억할게요. 02, 02, 03까지만 기억하고 나와 보겠습니다. 어디로 나오냐고요? 제일 처음으로 나올게요. 여기에서 살펴보셔도 되는데요. 처음부터 살펴보시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같이 봅니다. 자, 02번 경영회계 3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건 총무 인사였습니다. 총무 인사로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0202, 우리는 일반 사무를 보려고 합니다. 왜? 사무 행정을 눌렀잖아요. 그래서 사무행정에서는 일반 사무로 들어가셔서 세 분류에 있는 직업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곳이 총무면 총무 들어가시면 되겠죠. 인사조직 들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일반 사무 들어가 볼게요. 일반 사무 안으로 들어갔더니 비서와 사무행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 한다고요? 사무행정요. 네, 우리가 비서 업무를 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깔고 갔을 때 밑에 기반으로 낳고 이야기 갔을 때 사무행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행정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사무행정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 역량을 갖추면 됩니까? 라는 거죠. 직무는 어떤 일인지 살펴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행정은 조직이나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는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지 봤더니 네, NCS 능력 단위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문서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자료 관리, 회의 운영 지원,
사무행정 업무 관리, 그리고 사무 환경 조성, 프로그램 활용, 그룹웨어 활용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능력 단위 요소이고요. 여기에서 살펴보니 능력 단위 죄송합니다. 능력 단위 요소의 수준은 2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2번은 수준이 가장 낮은 것, 4번은 여기에서는 수준이 가장 높은 제일 어려운 일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마다 이 숫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가 낮을수록 업무의 능력 수준이 낮다. 숫자가 높을수록 업무의 능력 수준은 높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문서 작성하는 데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미리 보기를 살펴보시게 되면 능력 단위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문서 작성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되고요. 능력 단위 요소입니다. 문서 작성 자료를 조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리고 자료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서를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서 작성안에도 4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봤더니 우리가 문서 작성을 계획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지 어떤 기술을 갖추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태도 부분이 보통 우리는 나는 이것을 갖춘 사람인가? 라고 우리의 성격으로 살펴보는 거죠. 나는 적극적인 사람인가? 나는 계획을 준수하는 사람인가?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만약에 계획 준수, 적극적인 태도, 성실한 사람이라면 이 직무와 잘 맞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충분히 하실 때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같이 보시면서 내가 이 일에 맞는 사람인지 잘 고민하시면 된다라는 거 같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왜 직무 분석이 필요한지, 기업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적극적인 직무 분석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서 그 외에 NCS까지도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NCS를 보시게 되면 상세하게 지식과 기술과 태도로 나뉘어지면서 내가 이 직무에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를 꼼꼼하게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 회사로 꼭 가고 싶다. 이 일을 꼭 하고 싶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 직무를, 그 역량을 개발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면 고민하실수록 실패가 적습니다.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미래를 내 머릿속으로 잘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내가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록 점점 미래가 두려워지지 않고 현장에 갔을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스트레스도 적고 일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모두들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